보안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수강률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서 무단결과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들어야 될 수업 그날 바로 들읍시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그럼 넘어가 봅시다. A반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바로 요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 중에서도요, 식현상에 대한 내용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요 그림까지 이렇게 그렸을 텐데요. 이것에 이어서 이번 시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지금 요거가 별이고, 요거가 행성, 그리고 요것이 공전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1 시기, T2 시기, T3, T4 시기까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이때,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의 경우가요, T1이었었고요, T2, 그 다음에 여기가 T3, 그리고 여기가 T4였었는데요. 자, 여기 T1에서부터, 즉, 가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다음 가려지는 요 시점까지를 우리 어떻게 보면 행성이 공전주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행성의 경우가 한 바퀴 돌아서 회전을 해서 다시 가리는 요 시기가 행성의 공전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서 볼 것이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 밝기가 100%였다가 여기 가려드는 요거를 밝기가 변화한 정도, 밝기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 밝기 변화율을 가지고선 우리는 행성의 반지름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밝기 변화율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왜 요걸 가지고서 반지름을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여기에 행성의 경우가 별을 요 정도 크기를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별의 크기는 같은데 행성이 이만하게 가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행성의 크기가 클 때 가리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밝기 변화율, 즉 밝기가 급격하게 더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화한 정도를 가지고선 이 행성의 반지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보면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율은 중심별의 크기가 즉 일정할 때 행성의 반지름이 어떨수록 크겠어요? 그쵸? 반지름이 클수록 이 밝기 변화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더 크게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을 보면요,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이 정도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요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가서 아래에 있는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중심별의 밝기 변화율은요, 중심별의 단면적분의 행성의 단면적에 비례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밝기 변화율이요, 행성의 단면적일 땐 비례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방금 설명했었던 거예요. 행성의 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밝기 변화율 커질 거 아니에요. 비례하는 관계죠. 자, 근데 왜 중심별의 단면적과 밝기 변화율은 반비례하는 관계이냐? 요것도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자, 별이 이만할 때와 별이 이따만할 때 행성의 크기는 동일하게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는 1번 경우, 2번 경우 중에서 어느 때가 더 많이 변화하겠어요? 그쵸? 1번이겠죠. 이 별의 크기에 비해서 행성의 경우가 많은 면적을 가려버리니까 많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즉, 별의 경우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밝기 변화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지금 중심별의 단면적이 아래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러한 요 단면적은요, 이 원의 면적의 경우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달리 쓰면 행성의 반지름, 그리고 중심별의 반지름, 이름을 이 제곱한 값과 지금 요 밝기 변화율이 비례한다라는 거, 요 값에 밝기 변화율이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 중심별의 경우 반지름이 그대로 일정하고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 늘어났어요. 그럼 밝기 변화율은 4배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세요. 반지름을 정확한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요 날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요거를 다 지울게요. 여기 있는 요거를 같이 한번 봐봅시다. 행성의 반지름은 R, 그리고 공정 속도를 V라고 할 때에 R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여기 있는 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때가 T1 시기, 이때가 T2 시기였었죠. T1 시기에 이 지점을 A라고 두면요. T2 시기에 A는
여기로 이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T1에서 T2 시간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요, 바로 요 행성의 지름, 즉 2R이 되는 거죠. 요 2R 동안에 어떻게 식을 쓰면 되느냐? 여러분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속력 속도 둘이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거시속 알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의 경우는요, 지금 T2-T1 요 시간 동안에 이동한 속도, 행성의 공전 속도인 V만큼이 지름이겠고요. 그럼 반지름은 요거를 2로 나눈 T2-T1 V 이렇게 되면 요게 바로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요 식은 실제로 문제로서 물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수특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는 행성이 아까 공전주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공전주기는 멀면 멀수록, 즉 공전궤도 반지름이 이 행성이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요,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실제 식현상 실제는 아니지만 요 그림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식현상을 봅시다. 지금 행성이 요 별 앞을 지나가니 여기 있는 요거 변하고 있는 거 보인가요? 네, 보이나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행성의 크기, 반지름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밝기 변화율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행성이 통과를 하면서 밝기 변화율이 지금 서로 이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요. 요 식현상을 통해서는요, 행성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별은 3개의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밝기 변화율, 식현상을 보면요, 요걸 가지고선 행성이 3개가 통과를 하고 있구나. 서로 다른 행성 3개가 통과하고 있구나. 걔네들의 반지름은 각각 어느 정도이겠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현상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행성의 반지름이 어떨수록 가리는 면적이 커서 중심별의 변화가 크다고 했었죠? 그쵸? 반지름이 클수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식현상에 대한 내용을요, 도플러 효과에 의한 현상과 비교를 하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는 질량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얘의 경우에는 그거를 정밀히 측정을 하면 반지름을 추정할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계점은요. 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어떠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냐면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공전궤도면이 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행성이.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선 방향과 요 공전궤도면이 평행하면 나란한 경우에는요, 요 식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시선 방향이 있고 요 공전궤도만이 이런 식으로 수직인 경우,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요렇게 공전을 할 텐데, 이렇게 공전하는 경우에는 지금 행성이 회전을 하면서 별을 가리고 있겠나요? 전혀 안 가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식현상을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요거는 도플러 효과로 인한 그 특징과도 한계점과도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공전궤도가 긴 반지름인 행성의 경우 식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요,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이 큰 행성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공전 속도가 느리게 되면요, 한 바퀴 회전하는 공전 주기가 길어져 버리고요. 진짜 심한 애들은 공전 주기가 100년을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외계 행성계를 발견을 해서 식현상을 발견했다 한들 그 식현상이 그냥 이 별 앞을 지나간 어떤 다른 물체인 건지 아니면 진짜 외계 행성을 가진 건지를 알아내려면 얘의 경우가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러한 이 밝기 변화가 2번 반복되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주기만큼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공전 주기가 길면 100년이 넘어가면요, 알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한계점과 특징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특 178쪽에 있는 3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쉽거든요. 한번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멈춰서 미리 풀어보았죠?
지금 그대로 틀어놓고선 풀이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 멈춰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혼자 풀어보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3번 보면요.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 우리 아까 봤었던 식현상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T1에서부터 한번 식현상이 일어났고요. T5에서도 식현상이 한번 일어났네요. 자, 요렇게 요 식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요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성의 공전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니디 한번 볼 건데요. 디귿부터 니은 기억순으로 볼게요. 자, 디귿부터 보면요. T1에서 T5까지의 시간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된다. T1에서부터 T5까지 공전주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니은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는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요것도 아까 설명했었던 겁니다. 클수록 많이씩 변한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 보기 보면요. T1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다. 자, 요 시선 속도 물어보는 거는요. 도플러 효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현상과 이런 식으로 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외계행성 탐사 방법이 둘이 짬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두 개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전 궤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관측자가 요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지구에서요. 자, 그러면 요렇게 시선이 아니라 식현상이 일어나는 T1 시기일 때는 행성의 경우가 여기 있어야지, 별이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가리겠죠. 이때가 T1 시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야지 요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릴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가요?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 있죠. 이때 시선 속도 뭐라고 했었죠?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0이다 해서 틀린 설명이고요. 요런 식으로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식현 속도가 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아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뭔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미세중력 렌즈를 이해하려면 중력 렌즈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중력 렌즈가 뭐와 연관되는 현상이냐면요.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이라고 들어보았나요? 물리하는 학생들은 아마 특수상대성 이론을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일반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의 경우가 일반상대성 이론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질량이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나타낸 여기에는 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어느 교수님이 잠깐 멈출게요. 무거운 물질을 여기다 올려놓았더니 여기 주변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요 천이 이렇게 왜곡됐었죠. 이렇게 쏙 안으로 들어왔죠. 요런 식으로 실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요. 아이고. 자, 요렇게 질량이 가진 물체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이러한 시공간을 왜곡시키게 되고요. 이 그냥 왜곡시키고 끝이 아니라 별의 빛의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빛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시공간이 어느 중력의 경우가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니 그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공업판이라고 적혀있는 요 그림처럼요. 그래서 실제 요것이 나타나는 사례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인데, 멀리에 있는 굉장히 밝은 천체가요. 우리 지구로 빛이 도달을 할 때 그 사이에, 그 천체와 지구 사이에요. 어느 질량이 큰 물질이 있고 걔가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여기 이렇게 원래는 하나인데 마치 십자가의 모양처럼 네 가지로 더 분할되어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 요렇게 뭔가 질량이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즉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빛도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중력에 의해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은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에요.
중력 렌즈는 중력 렌즈인데 미세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는 건데 요 미세 중력 렌즈는요 바로 행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관측자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관측자와 지나가는 요 별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어느 별과 외계 행성이 있는 이 외계 행성계가 있습니다. 자, 이 관측자는요, 요 외계 행성계를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지나가는 별을 관측을 하는 건데요. 요 별의 경우가요, 저 멀리 있을 때, 요 행성계와는 아주 무관하게 저 멀리에 있을 때는 그냥 원래의 빛으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얘가 점점점 이동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특히 이 B라는 요 지점에 오게 되면요, 얘 빛의 경우가 요렇게 갈 것이 휘어져서 들어가서 원래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멀어지면 다시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요, 요거가요, 바로 요 중심에 있는 요 별에 의해서 뒤에 지나가는 별빛이 마치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별이 그냥 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성을 가지게 되면요, 요 행성 하나하나도 중력에 의해서 미세한 중력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애들이 요 미세한 중력 렌즈에 의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요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자, 요거는 행성에 의해서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선 저 가운데에 있는 별은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요, 뒤쪽 별의 별빛이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굴절되어 휘어지면서 뒤쪽의 별의 밝기가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력 렌즈에 대한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앞쪽의 별이요, 행성을 가지게 되면 뒤쪽의 별이 밝기가 추가적으로 변화한다는데, 여기 톡 튀어나오는 부분,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통해서, 외계 행성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요 방법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특징 첫 번째 보면요,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로 수직이어도 행성을 발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전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은 나란하든 수직이든 무슨 어느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중력 렌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공간은 다 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발견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도, 그리고 공전궤도 긴반지름이 긴 행성에서도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식현상과 요 도플러 효과에 의한 현상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스님이 요런 식으로 발견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저렇게 발견하는 게 쉬운가? 저렇게 자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 행성이 있고요, 외계 행성계가 있고 별이 지나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관측을 하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자주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지나간 행성이 다시 돌아와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른 두 방법보다는 발견된 외계 행성 수가 훨씬 적다라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탐구에서의 탐사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볼까요? 요 도플러 효과,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일 때 과연 탐사가 가능할 건지 OX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들 쉽게 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지금 여기 시선 방향과 나란하대요, 공전궤도면이. 그러니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탐사할 수 있겠죠. 자,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도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지구에서 별 A, 별 B, 행성 P 중에서 어떤 거를 관측해야지, 어느 별 혹은 행성을 관측해야지 도플러 효과와 식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별 B인 겁니다.
별 B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게 1번 요 도플러 효과인 거고요. 별 B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게 식현상을 통해서 관측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3번 보면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주기적인 변화는 관측하지 못하고 이 별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변화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도플러 효과라든가 식현상의 경우에는 이 주기적인 변화를 관측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미세 중력 렌즈를 통해서 탐사할 때는 지금 별 A, B, 행성 P 중에서 무엇을 관측했을 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별 B가 아니라 별 A인 겁니다. 다른 별을 관측을 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직접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우주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촬영을 하거나 직접 관측을 하는 이러한 방법인데요. 요 관측하는 방법의 경우 당연히 이렇게 행성이 있고요. 주변에 별이 있고요. 주변에 행성이 회전을 하고 있으면요. 별의 밝기에 의해서 행성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의 경우를 인위적으로 가려둡니다. 그것을 이 가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코로나 그래프라고 해요. 갑자기 코로나가 나왔는데, 네. 요 코로나 그래프로 별을 가리고요. 행성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도요.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가려져 있는데 코로나 그래프로 가린 겁니다. 자, 이러한 직접 관측을 하는 방법의 경우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부분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태양의 경우 대부분의 그 방출하는 광선이 가시광선이었었죠. 지구는 뭐였었죠? 지구는 적외선이었어요. 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요, 대부분 적외선에 방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는 방법에서도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하고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적외선 직접 촬영을 통해서 존재를 잘 확인할 수 있는 행성의 특징은 적외선 양이 많이 방출되는 행성일 테고요. 걔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구에서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가까워야 되겠죠. 가까울수록. 그래야지 그 방출하는 적외선이 많이 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인 겁니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방출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자, 세 번째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요. 직접관 촬영을 통해서 잘 발견되는 행성입니다. 자, 이러한 직접 관측의 특징은 분광 관측을 통해서 대기 성분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직접 관측한 요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요 가린 것 같은 요게 코로나 그래프인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요. 여기를 확대해서 본 거 보면 여기 부분 보이죠? 외계 행성이 촬영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예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는데 외계 행성계가 지금 얼핏 명확하게 보이는 건 여기 하나, 둘, 셋, 4개까지 정도 보이는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그래프로 이렇게 가려서 본 사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한번 잘 들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